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저는 모든 우연은 운명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귀인인 사람도 있고 두 번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인인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운명을 바꿀 여러 우연들을 만났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40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딸아이 하나를 낳고 열심히 키우고 사랑해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40대의 아줌마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하고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다가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만난 인연은 정말 우연하게도 이루어졌습니다. 27살 때 일이었는데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어느 동네 내과를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할 때 저는 밤낮 없는 레지던트 생활이 너무나도 싫어서 개원을 하게 되었네요.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병원이라 항상 친절함을 가득 안고 있어야 했지만 잠 못 자고 연구하고 수술하는 것보단 훨씬 편했습니다. 개원한 내과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개원을 한지라 차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 보통은 걸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하필 퇴근 후에 동기들끼리 가벼운 자리를 하기로 했던 터라 차를 끌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코앞인 곳을 차를 타고 가려니 큰 길을 돌아서 가야 하더라고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놀래서 내려보니까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가 미끄러지면서 제 차를 박아버린 거죠. 뒷범퍼가 살짝 찌그러졌더라고요. 문제는 차가 부모님께서 저 개원했다고 큰맘 먹고 사주셨던 외제차였거든요. 의사딸. 당당하게 다니라고 비싼 차 한 대 사주시겠다고 하셨던 건데 범퍼가 딱 봐도 눈에 띄게 찌그러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잘은 모르지만 이거 비싼 차 아니냐고 우왕좌왕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원짜리 뭉치를 막 꺼내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거 먼저 받으라고 수리비는 어떻게 해서는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약속을 막 하시더라고요. 수리비는 둘째치고 제가 사실 첫 차라서 이리저리 긁어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제가 알아서 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어떻게 그냥 가겠냐고 그럴 수 없다며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휴대폰도 없으신 건지 종이를 저한테 주시면서 번호 빨리 적어달라고 하시는데 괜찮다고 몇 번이나 사양을 했어요. 거리에 무작정 차를 세워두고 실랑이를 벌일 수가 없으니까 차를 막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이시죠? 제가 다 긁어먹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리하는 김에 제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진짜 괜찮다고 일부러 더 호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우기고 버티시길래 저쪽 골목 안에 있는 내과 의사라고 지금 출근해야 하니까 나중에 음료수나 한 병 사들고 놀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정말 괜찮으니까 다음에 꼭 한번 병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저는 그래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 할머니께서 정말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비타민 음료수를 품 안에 들고 웬 남자애랑 같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할머니께 반갑게 인사를 드리니까 손주랑 같이 찾아왔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온 거라고 수리비는 본인이 꼭 갚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미 수리비 이야기는 끝난 거 아니었냐고 괜찮다고 이미 다 고쳤고 이제 멀쩡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손주분이 참 잘생겼네요 하고 보는데 손이 정말 너덜너덜하게 닫혀 있는 거예요. 손등은 다 까져 있고 피딱지도 몇 군데 앉아 있고 굳은 살까지 배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은 왜 다친 거냐고 손주분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딱 20살인데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칠거칠한 자재들을 옮기고 시멘트를 바르고 하다 보니까 손이 멀쩡할 날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구나 하는 느낌이요.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고 손주는 공사판에서 일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의사식이나 돼서 상처를 보고 그냥 모른 척하는 건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손도 다 치료해주고 드레싱도 해주고 약도 덜어서 줬어요. 하루에 2번씩 꼭 발라야 금방 낫는다고, 내버려두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약 떨어지면 또 찾아오라고 했죠. 할머니께서 이 은혜를 어찌 갚냐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약이야 병원에 있던 거 덜어준 거고 드레싱 해주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마음이 영 걸려서 내일도 또 오라고, 손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꼭 와서 다시 치료하고 가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손주 녀석이 참 말도 잘 듣더라고요. 다음 날에도 병원에 들러서 새로 드레싱을 하고 갔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손주를 붙잡았고 그때마다 병원에 들러서 치료를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보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형이 하나 있는데 직업 군인이라 따로 생활을 하고 있대요. 직업 군인이 되면 집도 주고 돈도 꼬박꼬박 나와서 좋다고 했다더라고요.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긴 한데 부모가 남긴 빚이 꽤 있어서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할머니는 폐지를 줍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20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은 일을 못했었다고 하루빨리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멘트를 나르다가 다친 것 같은데 혹시 등짝도 치료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묻길래 해주겠다고 했죠. 그 나이 아이들은 보통 이런 친절을 동정이라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엇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애들과 달리 선하기도 하고 부끄럼 없이 호의를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게 고마워서 저도 더 3살이 돋아날 수 있게 열심히 꼬박꼬박 드레싱을 해주고 약을 주었어요. 언제까지 공사판에서 일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관절이 안 좋으신데 열심히 폐지 주우러 다니신다고, 자기가 집에서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 치고는 너무 몸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거 몸 다치면 못하는 거 아니냐고, 너 이런 등짝으로 일 오래 못한다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도 슬슬 힘에 부치는지 아무래도 안 쓰던 몸을 써야 하니까 힘이 들었겠죠. 제가 차라리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같은 걸 따면 어떻겠냐고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생판 모르는 남이고 제가 원래 뭐 동정심이 강하고 그런 성격도 아닌데 얘한테는 정도 가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공부하는 동안에는 일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접수처를 볼 사람이 1명 더 필요하긴 했고 그런 잡일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우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의 이름은 경연이었는데 경연이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가 착하고 싹싹해서 그런지 병원에 있는 다른 간호사들이 참 예뻐해줬어요. 틈틈이 조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직원들도 이런 거 저런 거 막 알려주기도 했고요. 병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도 훤칠한 미남이 친절하기까지 하다고 칭찬이 자자하셨죠. 그렇게 1년을 꼬박 보낸 뒤 정말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당당하게 따냈고 경연이는 우리 병원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동네 내과였지만 좋은 장비를 부모님께 지원받은 덕에 초음파 진료도 했고 내시경도 했기에 환자가 꽤 많았거든요. 경연이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상하게도 아줌마 할머니 환자도 부쩍 늘었고요. 이게 바로 얼굴의 힘인가? 이래서 아르바이트생은 잘생긴 애를 뽑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죠. 그전까지는 대기실에 적막이 가득했는데 경연이가 온 이후에 간식을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늘어서 신기했습니다. 경연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저에게 케이크를 내밀며 저기 식당 아줌마가 주셨어요 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서로 상부상조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경연이에게 아주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취직한 경연이한테 잘됐다 잘됐다 하시던 할머니께서 노환으로 세상을 뜨게 되신 거였어요. 평생을 손주들 배골지 않게 하려고 폐지를 주었다가 라면을 사고 식빵을 사셨다는 할머님께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도 못 해봤는데 그렇게 눈을 감으신 거죠. 손주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당연히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상갓집에 갔고요. 우는 경연이를 온 마음 다해서 모두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경연이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떡하니 서 있었는데 경연이랑 조금 닮은 듯 하면서도 훨씬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이었어요. 고놈 참 듬직하네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연이한테 형이 하나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직업 군인이라던 그 형이구나 하고 보니까 생긴 게 군인처럼 각이 딱 잡혀있긴 하더라고요. 경연이한테 듣기로는 저보다 1살 어리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려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빤히 쳐다본 건지 경연이 형이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시죠? 하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경연이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다고 할머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경연이의 형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제가 지독한 외모지상주의거든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만 것이죠. 할머니랑 가끔 통화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다면서 은인이라고 했다고 계속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는데 귀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은인이고 나발이고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한테 자기가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 동안 동생이랑 할머니를 잘 챙기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덕에 경연이가 취직도 하게 되고 전문 자격증도 따게 돼서 기쁘다고요. 그때 제가 어떤 용기가 샘솟았는지 모르겠는데 고마우면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세요 하고 말했어요. 순간 말을 뱉어놓고도 어머,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죠. 경연이 형이 저를 보더니 꼭 밥 사겠다고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 건치미남이더라고요. 웃는 것까지 잘생긴 건 진짜 신의 농락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끼리 나중에 밥 먹자 하는 건 그냥 인사잖아요. 지켜지지 않을 인사. 저한테 고맙다, 은인이다 하는 와중에 밥 사라고 하면 당연히 알겠다고 하지 싫은데요? 하겠어요? 직업 군인이라 타지에 있는 사람이고 바쁘겠거니 싶어서 그냥 인사였다고 치부하고는 제 할 일 하면서 지냈죠. 다행히 경연이는 장례가 다 끝난 뒤 딱 이틀 쉬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몇 주가 흐른 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다음 환자분 이름이 뭔가 낯이 익더라고요. 김경우. 경우가 누구지 하고 있는데 경연이네 형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잘 지냈냐고 요즘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약이라도 타고 병명이라도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과는 속을 보는 곳이지 머리를 보는 곳은 아니니까 약간 황당스러웠죠. 여기 내과인데요? 하니까 경우 씨가 감기 같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열도 재고 귀도 보고 코도 보고 입도 봤는데 멀쩡했어요. 증상이 하나도 없길래 너무 멀쩡하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막 웃어요. 우리 밥 한 번 먹기로 했었잖아요. 그냥 핑계대고 온 거예요. 언제 퇴근하세요? 하는데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마상에. 내 인생에도 드디어 봄날이 찾아오는 건가 싶어서 진짜 뻑 같습니다. 진료 다 마치고 정리하고 나오면 7시쯤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간 딱 좋다면서 7시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는 나가더라고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다음 진료까지 무려 10분이나 휴식을 취해버렸죠. 퇴근 시간이 다 되고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경연이한테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형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연이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저를 쓱 보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우리 형이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왜 선생님이랑 밥 먹자고 하겠어요? 눈치 더럽게 없으시네. 하는데 제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집에서도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 동생을 보러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하면서 다른 간호사들한테 맥주 한잔 하시죠? 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좀 민망해서 저 빼고 회식이라도 하는 거냐고 서운하네 하니까 다른 간호사들이 전부 선생님은 데이트하세요 하면서 저를 놀렸어요. 그리고 누가 회식 자리에 대표가 끼냐고 눈치 좀 챙기세요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아주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놀리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경호 씨 때문이었을까요? 7시에 기다리고 있겠다던 경호 씨를 발견하고 차에 올라탔고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자연스럽게 가족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평탄하게 공부만 하고 온갖 지원을 다 받으며 자랐던 저와는 180도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대충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들어도 너무나도 기구하고 한탄스러웠어요. 경우 경연 형제를 키워주셨던 할머니는 친할머니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형제의 생모는 경연이가 3살이던 시기에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되자마자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친부는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고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생부랑 살 때라 슈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적선하듯 나눠주면 조각조각 내서 아껴 먹으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빵을 너무 아껴 먹다가 곰팡이라도 피면 그렇게 속이 상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사로 굶어 죽기 직전에 아동보호센터랑 연결이 되었고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자연스럽게 조부모에게 연락이 갔다고 했습니다. 외갓집에서는 그런 애들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친할머니가 두 손주들을 걷어주신 거죠. 안 그랬으면 고아원으로 갔을 거라고 말하는데 속이 시큰거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행복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할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며 재산이며 거의 다 정리를 해야 했대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갚아도 끝이 없어 결국 폐지를 줍게 되셨고요. 경호 씨는 20살이 되자마자 부사관으로 군대에 말뚝을 박았고 노쇠한 할머니가 경연이를 돌봤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7년이 더 지나서 저를 알게 되고 우리 병원에 취직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언제까지 경연이를 혼자 둘 수도 없었고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이제 전역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군대에 말뚝박고 있을 수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전역하면 뭐 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꽤 큰 중견기업에서 특채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최종 면접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격하면 바로 전역한다고 했어요. 잘 되실 거라고 응원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취직하면 취업턱 같은 거 사주실 거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거 축하 못 해줄 사람은 아니죠. 알겠다고 취업 확정되면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거 얻어먹으려면 무조건 합격해야겠다 하더라고요. 화기애애한 시간이 그렇게 쑥 지나갔죠. 이후 시간이 몇 주가 더 지나고 연말이 되어서야 취업이 확정되어서 전역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저는 축하드린다는 연락을 보냈고 약속했던 대로 취업턱을 쏘겠다고 했죠. 어김없이 퇴근 후에 만나서 취업턱으로 정말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니까 첫 월급을 받으면 기념으로 자기가 밥을 사겠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첫 월급 기념으로는 밥 말고 영화 보면 어때요? 하고 물어봤더니 좋대요. 사실 제가 PC방을 가자고 했어도 좋다고 했을 것 같아요. 나이 30을 코앞에 두고 참 풋풋하지 않았나요? 첫 월급은 새해가 지나서 받게 되었고 나이 30에 경호 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2년쯤 했을 때 우리 집에서도 저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슬슬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경호 씨와 연애를 하는 걸 집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고아에 책임져야 할 동생도 있고 빚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경우 씨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싫다고 하시면 깔끔하게 결혼을 포기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경우 씨의 이야기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는 막 우시더라고요. 형제가 힘들었겠다고요. 지금이라도 따뜻한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집에 한번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정신 나갔냐고 등짝 때리면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허락의 말이 떨어지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물론 아빠의 표정은 좀 좋지 않았어요. 우리 귀한 딸이 왜 그런 애랑 만나고 있냐 하는 표정이긴 했는데 우리 엄마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시는 분이라 크게 걱정은 안 됐죠. 당장이라도 데려오라는 엄마의 말에 약속을 잡았고 두 형제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온 경호 씨랑 경연이는 매우 놀란 얼굴이긴 했어요. 우리 엄마 취미가 정원을 가꾸는 거라서 집이 좀 궁전같이 생기긴 했었거든요. 정원도 있고 작은 온실 같은 것도 있고요. 평생을 반지하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집이 좀 으리으리해 보이긴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경우 씨가 저한테 넌지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니까요. 경연이는 넉살도 좋게 우리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냐고 엄청나게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래 그런 게 장점이 나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경우 씨는 그런 동생의 모습에 적응을 못한 얼굴이더라고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입주를 할 때 당연히 경연이를 데리고 살 생각으로 집을 꾸며놨는데 부모님이 학을 떼시더라고요. 어디 신혼부부가 사는 집에 시동생까지 데리고 사냐면서 경연이를 본가에 데리고 와서 살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 놀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하나뿐인 딸이 시집 가니까 외롭고 적적해서 그런다면서 경연이가 우리 아들이나 다름없잖아 하시더라고요. 엄마야 그렇다 치지만 아빠까지도 우리 아들 하는데 영 어색해가지고 알겠다고 했죠. 신혼부부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지내는 것보다야 부모님이랑 지내는 게 경연이도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경연이도 어찌나 우리 부모님을 잘 구워 삶았는지 저보다 더 친자식처럼 허물없이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구나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더 큰 축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이 34살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뱃속에 자리 잡은 딸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고 친정이며 경연이며 남편이며 할 거 없이 제 발이 땅에 닿을 일이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축복만 받으면서 지내다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산후조리원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오니 엄마가 산후조리사까지 집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아이의 예쁜 모습만 보면서 몸조리를 푹 쉬면서 할 수 있었어요. 몸조리를 잘하고 나니까 병원 일 하는 것도 하나도 버겁지 않았고 무엇보다 경연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경연이가 대신 가서 처리도 해주고 남편도 월급을 따박따박 잘 벌어오고요. 빚도 다 갚았고 행복하다 싶은 순간 남편이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직이던 남편을 눈여겨본 대기업에서 좋은 연봉과 조건으로 남편에게 이직 제의를 한 것이었죠.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마지막 출근하는 날 송별회를 하고 집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행복이 중첩되어 있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였기에 충격은 2배, 3배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는데 우리 남편이 그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려고 보도블록 사이로 갔다가 난간에 정면 추돌을 하게 된 거죠. 그 바람에 온몸 성한 데 없이 뼈가 다 으스러졌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감이 없어서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영안실에 안치된 남편을 보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라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이 되었는데도 고작 징역 2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 와중에 가해자 부모는 재수없게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서 난 사고라고 치부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하게 눈을 감은 남편이 생각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내 아이의 아빠를, 내 남편을 죽여놓고도 저렇게 뻔뻔한 소리를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와중에도 저는 남편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 일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가늠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수척해진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집으로 불러들이셨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울면서 정리를 하고 부모님과 경연이 그리고 제 딸까지 5명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가족들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니까 점점 회복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4년을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경연이는 저 때문에 본인의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지만 티를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밝은 척 지냈어요. 제가 너무 무너져서 나는 슬퍼하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다고 나중에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한 사람을 잊기에 충분하진 않은 시간이었죠.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저에게 선자리를 하나 들이미셨고 엄마가 다니는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 눈치를 슬쩍 보시면서 돌싱이고 직업도 변호사고 나이도 39살 동갑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경연이도 옆에서 부추기더라고요. 선생님, 한번 만나봐요. 우리 형보다 훨씬 좋은 사람일지 어떻게 알아? 하는데 참으로 제 마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뒤로 경연이는 저에게 형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저의 등을 떠미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자리에 나가는 날 엄마가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뜨뜻미지근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봐서 생긴 게 별로거나 말하는 게 별로면 그냥 나오라고요. 등을 떠밀 땐 언제고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알겠다고 대충 대답하고 자리에 나가서 남자를 만났는데 39살에 꽤 유명한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애프터 신청까지 했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적당히 조건만 맞으면 결혼도 빨리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 아이가 5살인데 아빠라는 존재를 빨리 인식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친해져야 나중에 커서도 어색함이 없을 것 같다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궁금했는지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매너도 좋고 생긴 것도 괜찮은데 결혼을 서두르려고 한다고 했죠. 뭐 조건만 맞으면 빨리 결혼하는 게 애한테도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 하니까 경연이가 듣고 있다가 맞는 말이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대요. 자기는 독립할 준비 다 됐다고 눈치 안 봐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대뜸 버럭하는 거예요. 아들 삼으라더니 어딜 가려고? 경연이 너 결혼하기 전까지 독립은 안 돼? 하고요. 언제는 싫다더니 엄마랑 저는 황당했죠 뭐. 그렇게 그 남자랑 몇 번 더 만나고 저한테 하루빨리 대답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자기랑 결혼할 마음이 있냐고 보채더라고요. 아직 확답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는 건 어떠냐요? 동거부터 하자는 말이 영 거슬리더라고요. 너무 서두르니까 수상하기도 하고요. 며칠 전부터 경연이가 그 남자 계속 만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표정이 영 별로여서 신경 쓰이기도 했고요. 엄마까지도 별로면 빨리 그만두라고 하는데 선자리까지 주선해놓고 왜 저러는지 영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자한테도 저는 결혼까지 바로 결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동거도 그렇고 애가 받을 상처도 걱정된다고 했죠. 애는 친정에서 잠깐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3개월만 살아보고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의견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가 다 정해놓은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만둬야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하니까 성질을 갑자기 버럭 내는데 놀랐어요. 5번이나 만났는데 자기를 가지고 논 거냐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이 사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그래서 이혼을 당했나? 싶어서 물어봤죠. 근데 이혼은 왜 하신 거냐고요? 진즉 물어봤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야겠다 싶었어요. 이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 털썩 앉더니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서 자기랑 싸우다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차가 지나갔대요. 사각지대였던 터라 사람 튀어나오는 걸 못 보고 그냥 치고 갔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길이어서 가해자는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분노조절 장애라고 의심해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제 손을 딱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동거 이야기는 있고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개월을 더 만났고 연애를 건너뛰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수입도 안정적이고 일단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건지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딸한테 무척이나 잘해줬던 모습이 크게 와닿았어요. 아무래도 딸한테는 아빠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게 된 거죠. 양가의 이야기를 하고 둘 다 재혼인 터라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밥이나 한 끼 먹으면서 혼인 서약만 하기로 하고 그렇게 다 정한 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데 그날 저녁에 꿈에서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보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자 애 같아서 말을 해보라고 왜 그러는데 하며 들리지 않는 메아리를 치고 있었더니 제 손에 끼워진 반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사라지는데 반지가 남편이 준 결혼 반지가 아니더라고요. 재혼할 남자가 준 반지였어요. 아, 이거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하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먹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주방으로 가니까 다들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찝찝한 마음에 이 꿈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듯 결혼하는 것 같다고,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숙연해지더라고요. 우리 딸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밥을 먹고 있는데 가족들 표정이 전부 똑같았어요. 은근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등 떠밀려 결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이 가도 못하겠다 싶어서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젯밤 꿈에 경우 씨가 나와서 나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말을 한 건 아니고 나한테 절레절레 고개를 계속 흔드는데 내 마음이 영 찝찝하고 이상해. 나 이 결혼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이 돼서 그 말을 하니까 엄마가 숟가락을 턱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이상해 보였어요. 예, 나도 우리 사위가 너 선보러 나간 날 꿈에 나왔어. 나한테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너무 찝찝해서 너 나가는 거 계속 붙잡고 별로면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한 거야. 우리 사위가 그런 말 괜히 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꿈이라서 그냥 내가 노망이 났나 했지. 아니, 나만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나도 사위가 나오는 꿈을 얼마 전에 꿨는데 나한테 안 돼, 안 돼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 나는 또 로또 사지 말라는 꿈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의 시선은 몽땅 경연이에게 쏠렸어요. 우리 가족에게 모두 나왔으니 당연히 경연이 꿈에도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죠. 경연이가 입을 떡 벌리더니 자기도 꿈에 형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나한테는 그 남자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우리 꿈에 전부 죽은 남편이 나왔으니까 너무나도 찝찝하잖아요. 이건 예산 일이 아니라고 아빠는 당장 그 남자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했어요. 뒷조사라도 해봐야지 이 상태로는 죽어도 결혼 못 시킨다고. 아무리 미신을 안 믿는 집안이라지만 이 정도면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엄마도 계속 찝찝해하면서 결혼을 지금이라도 미루자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제 손은 그때부터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후배에게 뒷조사를 맡긴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약속했던 혼인을 서약하는 날이 다가오고 말았어요. 미루자는 말에 남자는 화를 내면서 자기를 못 믿는 거냐고, 미루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고, 언제까지 미루냐고 화를 냈죠. 어떻게 하나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아빠의 후배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빠한테 선배, 이 새끼 누구예요? 하면서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조사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후배란 사람이 아빠랑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데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빨리 이야기 좀 해보라고 답답하다고 하니까 후배라는 분이 하는 말이 아주 기함을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부인 사망사고 알죠?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영 이상하단 말이야.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그 사건 이후에 로또라도 당첨된 건지 집도 이사가고 차도 바꾸고 경찰도 그만뒀대. 여기서부터 냄새가 폴폴 나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가해자도 엄청 빵빵한 로펌에서 변호를 해가지고 징역도 안 살고 집행유예 받았거든? 근데 그 로펌이 지금 이 새끼가 다니는 로펌이다 이거야. 그리고 전 부인이 뛰쳐나왔다고 한 것도 CCTV 자료 보니까 너무 이상해. 사각지대라 튀어나오는 것만 보이는데 말대로 뛰쳐나온 게 아니라 밀쳐진 것처럼 뒤로 밀려서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로 뛰어간 거면 차량이랑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데 등부터 부딪혔다 이거지. 아무래도 보험 사기 같아. 전 부인이 죽기 전에 보험이 15개나 가입되어 있었더라고. 변호사식이나 돼서 보험 사기를 칠 이유가 있나? 그것도 엄청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인데.
알아보니까 도박을 했다가 걸려서 벌금을 3번이나 물었더라고. 도박쟁이들이 돈 필요할 때 제3금융보다 더한 사채 이자 써가면서 도박하는 거 알지? 그 빚이 장난 아니게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말이지.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나는데 큰 로펌 변호사라고 배겨? 그 말을 하는데 진짜 온 가족이 팔을 문질렀어요. 다 같이 소름이 쫙 돋았던 거죠. 이 사건 내가 다시 파보기로 했어.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몇 번이나 요청이 왔던 사건이더라고. 총 12개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중 3군데에서는 아직 지급을 안 하고 미루고 있다더라. 경찰 조사 들어갈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여서 내가 윗선에도 이야기해놨어. 이 정도면 혼인 서약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도망가야 할 수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3일 뒤 우리는 약속대로 혼인 서약을 하기로 한 그 자리에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길길이 날뛰며 혼인 빙자 사기 아니냐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아빠의 후배가 들이닥쳐서 재혼할 뻔한 그 남자를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상대방 측은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고요. 당신 전 부인 사고가 아닌 거지? 보험금 노리고 만들어낸 사건인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이밀고 살 수가 있어? 그것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거야?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상대방 측 가족 모두 입을 꾹 다물더군요. 뻔뻔한 족속들. 사람을 그렇게 하나 골로 보내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건지 재혼 상대의 엄마 되는 사람이 사고가 맞는다고 조금 다치게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죽을 줄 몰랐다고 놀래서 털어놨죠. 말을 뱉어놓고 나서야 실수인지 알아챈 건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아빠의 후배는 당신도 같이 서해 가줘야겠다며 수갑 하나를 더 채웠습니다. 그 남자랑 그 남자의 엄마가 질질 끌려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재판을 받는 내내 둘 다 수감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너무 불안했어요. 집 주소도 알고 있었고 생활 반영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큰맘 먹고 가꾼 정원이며 온실이며 다 포기하겠다고 이사를 가자고 했고 저희는 급하게 완전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병원을 옮기게 되었어요. 정들었던 간호사들이랑 헤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사람 목숨이 더 급하잖아요. 집과 병원 자리는 다행히도 금방 처분이 되었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한 번 더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 후배의 도움으로 접근 금지 신청도 했고 그 인간들은 뒤늦게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은 제 남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더 보낸 뒤 우리 가족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이번에 초등학생이 되는데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으면서 감회가 새롭답니다. 저는 경기도로 병원도 이전해서 조금 더 크게 자리를 잡았고 경연이는 저의 새 병원에 취직해서 사이좋게 같이 일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아빠가 이야기했던 대로 결혼 전까지 독립은 안 된다고 해서 여전히 같이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마 경연이도 곧 독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떠한 우연, 어떠한 운명을 만나셨나요? 저에게는 남편을 만나게 된 모든 것에 우연과 운명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청취자분들도 만나셨기를 혹은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아기 엄마입니다.
몇 년 전 처음 결혼했을 때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참 각각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죠. 혹시 아나무인의 극치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나밖에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저는 만나본 적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부모였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정말 잘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닮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치가 떨렸던 우리 시부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 저와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부터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 남편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들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를 기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만날 때에도 매번 카페에서 만나 커피만 마시고 헤어진다던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기 애매한 시간에만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 저녁 8시, 점심때가 애매하게 빗나가고 저녁을 먹기엔 부담스러운 시간일 때 말이죠. 연애 초반에 저랑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굴면서 밥을 먹지 않고 헤어지는 겁니다. 밥 먹기 싫어서 카페에서 대충 빵 같은 걸로 요기를 한다거나 영화관을 가서 팝콘이랑 나초 따위로 배를 채운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초반에는 오죽하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나? 왜 밥을 안 먹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나보고 살을 빼라고 일부러 눈치를 주는 건가 싶기도 해서 나중에는 몇 번이나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자기 살 빼는 중이야? 왜 밥을 안 먹어?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라고 대충 얼버무리더니 나중에 돼서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타인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시부모 때문이었다 이 말이었죠. 시부모의 식사 예절이 정말 개차반 중에 개차반이라서 우리 남편이 극도의 혐오를 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이랑 밥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부모의 개차반 같은 모습이 나올까봐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했대요. 가족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이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추어질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저랑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저랑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식사 자리를 꺼려 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물론 지금이야 같이 살고 있으니 서로의 식습관을 지적해주고 고쳐나가고 그렇게 부대끼고 있긴 하지만요. 시부모 때문에 타인이랑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강박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6개월 내내 밥 먹자 타령을 하다가 열이 받아서 우리 집으로 그냥 끌고 들어와 밥상을 차려버렸습니다. 제 자취집에 처음 놀러 온 날 손님을 불러다 놓고 밥부터 차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무척이나 황당해했어요. 그날도 처음에는 저랑 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밥을 먹고 와서 배가 부르다고 거짓말을 친 거 있죠? 제가 박박 우겨서 또 먹으라고, 오늘은 밥 먹으라고, 내 앞에서 숟가락 당장 들으라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수저를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 먹고 식사 매너 또한 기가 막히게 좋았거든요. 도무지 왜 타인이랑 밥을 먹지 않는 건지 궁금해서 뭐가 문제라서 밥을 먹는 걸 싫어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부모 때문에 수치스럽다면서 밖에서 남들이랑 같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큰 성인들끼리 밥 먹다가 수치스러울 일이 뭐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시부모가 반찬 투정이 심하냐고 물어봤죠. 저를 쓱 보더니 차라리 그런 거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기분 공감해 줄 수 없을 거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시부는 밥 한 술 뜨고 트림 꺽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밥을 먹는 사람이었고요. 시무는 밥 먹는 내내 반찬이며 국이며 침 묻은 수저로 회회에 저으면서 온갖 반찬을 뒤적거리는 사람이래요. 진짜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고 비위가 상해서 목구멍으로 쌀알이 넘어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평생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짓을 할까봐 혹은 같이 식사하는 상대라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봐 식사 자리가 싫다는 겁니다. 밥은 그냥 혼자 먹는 게 제일 편하다면서 저랑도 같은 이유로 밥을 먹지 않았던 거래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죠. 나 밥 먹는 거 보니까 어떤 거 같냐고. 나도 똑같이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게 있냐고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없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꾸했죠. 뭐 앞으로 우리 맛집도 좀 찾아다니고 배골지 말고 데이트하자고요. 그동안 당신 만나면서 너무 배가 고팠다고 하루 종일 굶는 날도 있어서 살까지 다 빠진 것 같다고 투정을 부렸어요. 그제야 머리를 긁적이면서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잘 먹고 잘 다니자고 했어요. 그 뒤로는 뭐 애매한 시간에 만나서 굳이 밥을 피하는 일도 없어졌고 데이트도 잘했죠. 그렇게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스팸이거나 잘못 걸린 전화겠지 싶어서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꾸준히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회사 사람인가 아니면 집주인이 바뀌었나 싶어서 받았더니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임지수 씨 휴대폰 맞냐고 제 이름 석자를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김영은 엄마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던 시절 시모가 남편의 휴대폰을 이리저리 뒤져서 제 번호를 찾아내고는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소개를 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서 먼저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는 아가씨가 있으면 재빠르게 집에도 인사를 시키고 해야지. 너도 좀 그렇지 않니? 먼저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냥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저한테 지금 뭐 하냐고 당장 만나자고 하시길래 놀래서 숨을 헉 하고 들이쉬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 나와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시는지 당연히 평일 낮 시간에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하필이면 그날 월차를 내고 쉬고 있었던 터라 딱히 거절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알겠다고 하고 시무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옷이라도 차려입어야 할까 싶어서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단정한 차림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여기가 진짜 맛집이야 하면서 저를 감자탕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첫 만남에 감자탕 집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상했지만 맛집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저를 생각해 주신 거라고 마음을 다잡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되게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태연한 척 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군침이 도시는지 입맛을 쩝쩝 다지시면서 이 집이 줄 서서 먹는 집이라고 얼른 먹자고 한 움큼 살이 붙은 뼈를 딱 집으시더라고요. 저는 난감했죠. 이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뼈를 손으로 턱 잡더니 검지로 살을 쑥쑥 발라내는 거예요. 손가락을 쭉쭉 빨면서 살을 발라내는데 손톱 밑에 감자탕 국물이 배어서 손톱색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분명 옆에 일회용 비닐 장갑도 있고 물티슈도 있었는데 손을 닦지도 않은 채로 발라내시더라고요.
앞접시도 쓰지 않고 밥그릇 위에 살을 수북히 쌓아두더니 침 묻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 저어서 밥 공기에 덜어내고 드시더라고요. 물론 잘 드시는 거니까 식성이 좋으시구나 하고 넘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와, 제 눈에는 그냥 개걸스러웠어요. 일주일은 굶은 사람처럼 쩝쩝거리시면서 드시는데 이게 바로 남편이 말하던 그 비위 상하는 행동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국물을 떠마실 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침 묻은 숟가락을 탕 그릇 속에 넣고 몇 번을 떠드시는데 이럴 거면 국자랑 앞접시는 왜 존재하나 싶었죠. 순간 비위가 상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애꿎은 밥 공기만 휘적거리니까 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시는 거예요. 예, 복 날아간다 복 날아가. 팍팍 먹어야지. 하면서 손가락으로 발라낸 살을 제 밥그릇 위에 떡하니 올리시는 겁니다. 순간 표정이 싹 굳어졌는데 더 큰 난제는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 하는 거였죠. 거절을 할 수도 없고 그 살코기 조금 떼어서 한 입 쑥 먹고는 숟가락 바로 내려놨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와서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네요 하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난장판으로 드신 감자탕을 국물 조금 남았다고 포장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저녁에 물 넣고 한 번 더 끓여 먹으면 간이 딱 맞겠다 하시는데 이래서 남편이 집에서 밥 먹는 걸 싫어하는구나 싶었죠. 제가 멍하니 시모 먹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랑 먹는 모습도 비슷하다고 하도 꽁꽁 숨기길래 서운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격 자체는 약간 푼숫기가 있어 보였지만 그래도 모난 성격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저한테 처음에 여자친구 없는 줄 알고 선자리도 잡아놨었다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먼저 막 하시는데 진짜 딱 푼수, 말괄량이 삐삐 같은 모습이 보였다고나 할까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잘 만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 기대하겠다고 이 나이 먹도록 만났는데 헤어지면 둘 다 오갈 데 없는 거 알지?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은근 부담 주는 말 같기도 하고 내 아들이랑 헤어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하는 것 같아서 하하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함께 밥을 다 먹고 이걸 남편한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해서 말을 해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와, 밥이 넘어가디?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본인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을 할 정도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치를 떨었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저도 뭐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쪽팔려 죽겠다고 하는데 100번 이해가 갔어요. 그 뒤로 자주 연락할 것처럼 굴었던 시모는 연락이 없었고 저와 남편은 쭉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흐른 어느 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나이였기에 남편과 저는 어느 정도 인생을 책임감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기로 했고 남편이 걱정하던 시댁에서 처음으로 밥을 먹게 되었죠. 시댁 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식사 매너가 진짜 개차반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혹시라도 비위 상하면 바로바로 말을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저도 뭐 할 말 다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다정하게 맞아주시는 시모와 시큰둥하게 왔냐? 하고 많은 시부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순간 남편하고 눈이 서로 마주쳤는데 둘 다 오늘 저녁을 아마 못 먹겠구나 싶었습니다. 메뉴가 오리백숙이었거든요. 이걸 또 얼마나 개걸스럽게 해치우실지 상상이 갔습니다. 시모가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면서 개수대에서 손을 씻고 앞치마에 쓱쓱 닦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치마가 진짜 빨래한 지 한 1년은 넘어 보이는 듯한 그런 더러운 비주얼이었어요. 식당에서 주는 앞치마도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아주 상태가 망한 앞치마였죠. 순간 저기다가 손을 닦을 거면 손을 왜 씻으신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서 오리백숙 다리를 맨손으로 쭉 찢었습니다. 한쪽은 시부한테, 한쪽은 남편한테 주시더니 저를 보고는 가슴살 같은 뻑뻑한 살 좋아하니? 나는 좋아하는데 하시더라고요. 다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너는 조용히 가슴살 먹어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손가락으로 가슴살 부분을 쭉쭉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도 다리살 좋아해요 했죠. 이미 시부랑 남편한테 다리 2개 다 줬으니까 이 핑계로 오리백숙에는 손도 안 대려는 깊은 뜻이 있었달까요?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시부가 어이구 다리를 좋아해 하면서 한입 베어 물은 다리를 제 밥그릇 위에 떡하니 올려두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거 양보한 거라고 껄껄 웃으시는데 입안에 반찬들이 온데 섞인 게 보이는 것도 모자라 한입 베어 문 다리살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비위가 확 상해가지고 우욱하면서 화장실로 뛰쳐들어갔어요. 빈속으로 간 것이었는데도 안에서 토끼가 확 몰아치더라고요. 한바탕 화장실에서 속을 가라앉히고 나오니까 시부모가 저를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뱃속에 손주 있는 거 아니냐고, 경사난 거 맞냐고 설레발을 치시는데 놀래서 아니라고 했죠. 시모가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지금 입덧한 거잖아 하시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비위가 약해서요. 드시던 걸 제 밥그릇에 올려두셔서 순간 역해서 그랬어요 하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하니까 시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깔끔쟁이 납셨네 하면서 우리 아들 짝 아니랄까봐 쌍으로 꼴값을 떤다고 하셨어요. 첫 만남에 저런 언사를 내뱉는 것도 놀라운데 남편 말대로 자기가 얼마나 비위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래도 지저분한 것보다는 깔끔한 게 낫다고 생각하는걸요. 아무리 가족이 될 사이라지만 먹던 것까지 나눠 먹을 만큼의 비위는 없어서요. 이거 아버님이 들고 가서 드세요. 시부가 절 탐탁지 않게 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오히려 시모 얼굴이 더 빨개지더라고요. 그걸 보던 시부가 킁킁 기침을 2번 하시더니 시모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나 좀 떠와 하시더니 김치 잘 나와라, 국 떠와라 하면서 시모가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게 하더라고요. 순간 결혼하고 나면 나한테 시키려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모는 분주하게 주방과 식탁을 오갔고 시부는 쩝쩝거리고 트림을 해대면서 식사를 하셨죠. 저랑 남편은 숟가락 내려놓고 2분이 식사하시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그렇게 밥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 둘이 배가 고파서 곱창집 가서 곱창을 사 먹었어요. 둘이 말없이 밥을 먹으면서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잘 들어갔냐면서 영 못 먹던데 그게 비위상해서 그런 거였냐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번쯤은 부딪혀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머님, 이제 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식사할 때 그렇게 행동하시면 다들 흉봐요. 형은 씨도 가족들이니까 그동안 참은 거지. 밖에서는 흉 많이 봤을 거예요. 감자탕집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손가락으로 살 발라서 드신다고 다 헤집어 놓으면 나머지 부분에 누가 손이 가겠어요? 그럴 때 쓰라고 집게랑 가위가 있는 거죠.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말이 없어서 여보세요 하고 재차 물어보니까
그제야 남에게 말로 들으니까 상당히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화장실에 달려가는데 입덧인 줄 알았다고 비위상해서 그런 거라는 말 듣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겠더라고 하시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고쳐보겠다고 하시는데 시모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는데 시모가 의식을 하신 건지 한정식집이 아닌 양식집으로 가게 됐어요. 반찬을 나눠 먹어야 하는 한정식집은 식습관 때문에 걱정이 되셨나 봐요. 딱딱 1인분씩 스테이크가 나오고 서로 먹던 걸 주고받을 일이 없으니 오히려 남편도 저도 안심이 됐죠. 그날은 또 시부도 노력을 하는 건지 뭔지 우리가 우려했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끝을 보게 되었고 결혼 날짜까지 손쉽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찬 만큼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양가에서 도움을 조금씩 주시기로 했기에 준비하는 데 막힘이 없었죠. 식장도 때마침 타이밍 좋게 잘 잡을 수 있었고 나름 비수기 시즌에 결혼하는지라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부케는 플로리스트인 친구가 만들어주겠다고 했고요. 웨딩 촬영이니 신혼여행이니 메이크업이니 먼저 시집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은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몸이 피곤한데 피곤한 걸 못 느낄 정도로 바빴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바로 떠났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도 뻗어서 자느라 바빴고요. 여행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시부가 이제는 우리 집 식구니까 알아서 잘해라 하더니 밥 먹는 내내 자꾸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며느리야, 내 물잔이 비어있다. 며느리야, 굴전 좀 더 가져와라 하면서요. 심지어 굴전은 식탁에 올려진 접시가 마지막 접시여서 더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더 붙여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성질을 팍 부리시는 겁니다. 저도 은근히 오기가 생겨서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붙여올게요 했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싶다고 당장 해오라고 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반찬 투정하지 마시라고 일단 동태전이랑 동그랑땡부터 드시라고 했죠. 제가 밥 먹고 굴전 천천히 부쳐드릴 테니까 일단 드세요 했는데 시모랑 남편이랑 아무 소리 안 하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시부가 저한테 벌써부터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이러면서 트림을 엄청 시원하게 꺽 하고 하시는 거예요. 열이 뻗치니까 트림이 다 나오네 하면서 저를 보길래 냉큼 코를 막아버렸습니다. 시부가 엥?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버님, 식사 매너가 이게 뭐예요? 밥 먹다 말고 사람 면전에 대놓고 트림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동안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이 밥 먹을 때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내가 애야? 요즘 애들은 그런 행동 안 해요. 5살 먹은 애들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불그락 푸르락 해져가지고 어디 이런 대바라진 계집애가 들어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픽 하고 웃으면서 지금이라도 알려드려서 다행인 줄 아시라고 그런 행동 고치시라고 했죠. 시부가 삿대질을 하면서 야, 나 너랑 겸상 안 할란다. 집에 가라. 굴전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하시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편한테 가자고 말했죠. 우리 남편도 보니까 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든 거였어요. 시무만 안절부절해가지고 밥 더 먹고 가지 하는데
제가 어머님께 손뼉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 식사 매너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굿굿. 다음에는 남편이랑 이렇게 셋이서 밖에서 밥 먹어요. 우리 시모는 저한테 칭찬을 받아서 그런 건지 쑥스럽게 웃으면서 노력했어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시모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부가 시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괜히 집으로 불러다가 우리 집에 안마의자 하나 놔주라 하시면서 옆집 경태기네는 이번에 며느리가 안마의자 500만 원짜리 떡하니 사줬다더라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인상 팍 쓰면서 거기는 경태기네 아버지가 며느리 차 사줬잖아요 하더라고요. 시부가 남편을 말로 이기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보면서 괜히 빈정거리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차 안 사줬다고 안마의자 하나 못 사주겠다는 거야? 하면서요. 저도 이대로 질 수 없잖아요. 아버님, 저 안마 진짜 잘하는데 한번 누워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안마 의자보다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미심쩍어 하면서 엎드려 누운 시부의 등이랑 허리를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시부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면서 꺽꺽 하시는데 자근자근 밟으면서 많이 뭉치셨네요. 밟아야 풀려요 했어요. 시부가 내려와라 소리치는데 꿋꿋하게 밟았죠. 쓱 뒤를 보니까 시모가 웃음을 참느라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야, 나 죽겠다. 내려와. 하는 시부의 말을 살포시 무시하고 꾹꾹 눌러 밟았습니다. 아버님, 이만한 며느리 없죠? 안마 필요하시면 저 부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안마 의자보다 사람 손맛이 좋죠. 우리 아버님도 옆집 가서 자랑하셔야겠다. 한참을 밟히던 시부가 저를 휙 노려보는데 애같이 구는 모습이 웃겨서 웃었죠 뭐. 원래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하루는 시부가 자기도 젊은 애들이 다닌다는 청담동 미용실 가서 머리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를 조르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돈을 쓰고 싶어서 난리난 사람처럼 굴면서 그런 미용실은 몇십만 원 한다며 며느리 돈 좀 써보자 하셨죠. 그런데 우리 시부가 약간 탈모가 있으시거든요. 대머리까진 아니어도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시부한테 말했죠. 뭐 아버님 머리는 미용실 가서 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요. 머리숱이 듬성듬성해서 가발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저랑 남대문에 가발 잘하는 집 가서 가발이나 하나 맞추세요. 우리 시부가 머리숱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았다는 이야기를 시모한테 전해 들었거든요. 버럭하시면서 네가 나를 대머리 취급하냐고 열을 올리시는데 태연하게 말했죠. 제가 언제 대머리라고 했냐고. 숱도 별로 없어서 청담동 미용실 가봐야 지금이랑 다를 거 없다고. 이미지 변신하고 싶으면 가발하는 게 낫다고 했더니 가발은 됐대요. 자존심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혼한 지 8개월이 넘어가던 시점에 저와 남편에게도 축복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바로 남편이랑 같이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임신한 지 5주쯤 된 것 같다고 심장 소리는 1, 2주 후에 들을 수 있대요. 근데 피고임이 조금 보인다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고민을 조금 했어요. 양가에 바로 알릴까 말까 하다가 아직은 위태위태하다는 의사의 조심스러운 말에 시간이 지나고 말하기로 했죠. 3주를 더 기다렸고 피가 고인 것도 사라지고 애 심장도 잘 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에서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잘 먹고 잘 쉬라고 하셨어요. 입덧이 곧 시작될 거라는 말에 시댁이랑 친정에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가에서는 난리 법석을 떨었고 손주가 생겨서 신이 난다고 하시며 우리 집에서 임신 축하 선물이라고 금 팔찌를 해주셨어요. 무려 3돈짜리 팔찌를 해주시면서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녹여서 목걸이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원한다면 아이 거 팔찌랑 발찌도 해주시겠다고 튼튼하게만 낳으라고 하셨죠. 시댁에서도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경사라고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놀러 오라고 하시길래 남편이랑 같이 갔습니다. 제가 금팔찌를 끼고 갔더니 시부가 빤히 보다가 손목에 그건 뭐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친정에서 임신 축하 선물이라고 3돈짜리 금팔찌 해주셨다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시위하는 거냐고, 우리는 선물 준비 안 했다고 일부러 지금 꼽주려고 이런 걸 차고 온 거냐고 자격지심을 막 부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씻을 때 빼고는 금팔찌를 내내 차고 다녔을 뿐이었거든요. 임신 축하 선물 받은 거라서 그냥 하고 다니는 거라고 했더니 시부가 나보라고 차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하대요. 아주 사람 바보 만들고 있다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방에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남편이 시무한테 아빠 왜 저래? 하는데 시무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배 안 고프신가 보다. 어머님, 우리 셋이서만 밥 먹으러 나가요. 저 이제 입덧 시작하면 밥 잘 못 먹을지도 모르는데 감자탕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시부가 조용하길래 진짜로 셋이서만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감자탕이라는 말에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밥을 먹는데 진짜 젓가락으로 살을 조심스럽게 바르면서 예의를 차리시는 거예요. 남편도 놀래서 엄마가 웬일이야? 하는데 시모가 저를 보면서 되게 멋쩍게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식사 예절이 잘못됐다고 호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고치려고 연습하고 노력했지. 남편이 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시모한테 엄지척하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렸죠. 서툴지만 집게랑 가위를 쓰시고 국물도 앞접시에 덜어두시는 모양새가 퍽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밥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과일이 당겨서 과일을 사들고 왔거든요. 시모랑 남편이랑 셋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부가 씩씩거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내 밥 없어? 안 사왔어? 너희들 입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야? 하는데 시모가 부랴부랴 밥상 차리더라고요. 그러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삐쳐서 같이 밥 먹을 기회를 날리세요? 같이 밥 먹었으면 어머님이 밥상 차릴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는 애처럼 방에 들어가서 삐지지 마시고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시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저 노려보는데 남편이 이러다 사달이라도 날 것 같았는지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조금 흐르고 예상했던 대로 입덧이 시작되었는데 남들과 다르게 먹덧으로 온 거예요. 하루 종일 먹고 싶은 게 모락모락 생각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특히 그 맛집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결국 시모한테 퇴근하고 감자탕 먹으러 가자고 졸랐어요. 시모가 좋다고 하더니 시부도 가겠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비위상해서 못 먹을 것 같으면 포장해 와서 먹으면 된다고 했죠. 남편은 야근이라 시부모랑 셋이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본 시부의 먹는 모습은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시부의 쩝쩝거리는 소리는 식당 전체를 울리는 듯했고 트름까지 꺽꺽 해대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아니, 식사 내내 탄산음료를 찾아대니까 한 번 먹고 트림하고 두 번 먹고 트림하고 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한테 살이나 좀 발라보라면서 젓가락으로 깨작거리지 말고 손으로 살 좀 발라오라고 김치 다 먹었으니까 셀프 코너 가서 김치 좀 가져와라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 진짜 감자탕이 엄청나게 먹고 싶어서 시모 졸라서 간 거였는데 시부 먹는 거 보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부한테 인상 팍 쓰고 아버님 때문에 비위상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하면서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도끼 눈을 뜨고 뭐가 어쩌고 어째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포장해서 집에 가서 남편이랑 먹을래요 하고 시부는 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이렇게 안 먹을 줄 알았으면 괜히 큰 거 시켰네 하시더라고요. 중얼중얼 하시는데 남는 거 포장해 가면 되지 또 새 거 괜히 포장했다고. 남는 거 싸가기 싫어요. 아버님이 숟가락 푹푹 담가 드셨잖아요. 저랑 어머님이랑 국자로 떠서 앞접시에 덜어 먹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고 지랄도 유분수다 하시는데 제가 우리 애 들으니까 욕은 하지 마시라고 했죠. 밑바닥까지 긁어먹을 기세로 쩝쩝거리면서 드시다가 갑자기 시부가 주위를 쑥 둘러보더라고요. 눈치 보는 사람처럼 기웃기웃 하시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머리숱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더니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보고 있었죠. 자기 머리카락 한 3개 정도는 툭툭 뽑더니 감자탕에 쑥 넣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조용히 하라면서 가만히나 있으래요. 저는 진짜 경악스럽고 비위상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이리 와봐. 여기 이거 봐봐. 머리카락이 이만큼이나 나왔잖아. 사람 먹는 음식에서. 주방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머리카락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나와? 종업원을 붙잡고 시부가 역정을 내니까 카운터에 있던 주인 아줌마가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시부 얼굴을 한참 보다가 감자탕을 보더니 주인 아줌마가 인상을 팍 구기더라고요. 아니, 아저씨, 눈 크게 뜨고 잘 봐. 이 흰 머리카락에, 이 길이에 이거 아저씨 거 아니야?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딱 보니까 알겠네. 지난번에도 머리카락 나왔다고 공짜로 포장까지 해간 아저씨 맞지? 아니,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나 이 집 처음 왔어. 시부가 당황한 듯 눈알을 굴리면서 주인 아줌마의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보아하니 하루 이틀 해먹은 수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오긴 뭘 처음 와. 내가 기억이 다 나는데. 아저씨 지난번에도 머리카락 나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쳤잖아. 내가 그래서 가게에 CCTV 죄다 달아놨어. 어디 한번 돌려봐. 경찰 불러? 경찰이라는 말에 시부가 당황했는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쪽팔려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주인 아줌마가 계속 이런 진상을 받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시모도 수치스러운지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시부만 딴청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실수가 있었나 봐요 하면서 사죄를 하니 주인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댁, 아버지인지 시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노망난 노친네 자중 좀 하라 그래. 그러면서 다시 카운터에 가시니까 그제야 시부가 킁킁 하면서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걸리는데 재수가 옹붙었네 하시면서요. 주인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계산하고 포장된 걸 받아 나와서 가게 앞에서 시부한테 소리를 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어른에게 화를 내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쪽팔리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우리 애한테 이런 할아버지 있다고 말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이런 버릇 고치기 전까지 저희 부부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손주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야? 며느리가 어디 시아버지한테 그런 막말을 하고 그래? 너 말 다 했어? 제발 그만 좀 해. 시모가 처음으로 시부한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씩씩거리면서 울분을 토해내는데 제가 다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쪽팔린 줄 알아. 내가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야.
내가 집에서도 밥 먹으면서 트림하는 거 고치라고 했어, 안 했어? 숟가락으로 회에 국물 젓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이랑 같이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 비위상해서. 밥 안 먹으면 뭐 당신이 집 나가서 살 거야, 어쩔 거야. 한평생 잘 살다가 갑자기 왜 깨끗한 척 고상한 척이냐고. 그래, 나 나가 살란다. 내가 우리 아들네 집에 빌부터 살아도 당신 그 버릇 고치기 전까지는 집에 안 들어가. 두 분이 거기서 씩씩거리면서 싸우는데 제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시부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셨고요. 남편이 감자탕이랑 같이 온 시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물어보았죠. 시부랑 감자탕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주니까 남편이 시부한테 잘했다고 한 번쯤은 이야기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쉬신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아버지 버릇 좀 고치게 해야 된다고 시부를 응원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게 시부도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런 건지 한 일주일 넘게 시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저랑 남편한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딱 되는 날 시부한테 연락이 와서는 밥 먹는 거 깔끔하게 먹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돌아오라고 했대요. 시부가 혼자 가겠다는 걸 저랑 남편도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심산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시부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건지 초췌한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 부부를 보고는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너네는 왜 줄줄이 소시지처럼 따라왔냐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님 식습관 고친다고 하셔서 그거 한번 보려고 따라왔다 말했고요. 그러고는 애증의 감자탕을 떡하니 꺼내놨습니다. 시부가 또 감자탕이냐고 한숨을 푹 쉬더니 포장 용기 뚜껑을 열어서 조심히 뼈를 잡더라고요. 한숨 푹푹 쉬면서 젓가락으로 서툴게 일일이 살을 바르고 국자로 국물 떠서 앞접시에 퍼 드시더라고요. 쩝쩝 소리 안 내려고 입국 다물고 천천히 씹어 삼키시는데 아주 고역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만 드시면 비위는 안 상하겠다 싶어서 손뼉을 쳐드렸죠. 우리 아버님도 노력하시니까 다 잘하시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식사 매너 지켜주세요. 시부가 할 말은 많은데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슬쩍 노려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더 해사하게 웃으면서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시면 좋겠네요 했고요. 평소에 10분이면 식사 한 끼 뚝딱 하시는 시부가 천천히 매너 지키면서 먹느라 30분 만에 감자탕을 해치우셨습니다. 뒷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쓱 오더니 자기는 평생 노력해도 안 되던 거 2년이 채 안 돼서 고친 제가 진짜 대단해 보인다고 했어요. 어릴 때 자기가 싸워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했을 때 안 되던 게 며느리의 힘은 다른가 보다 하면서요. 제가 웃으면서 대꾸했죠. 가끔은 가족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이 이야기하는 게 더 잘 먹힐 수도 있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식사 예절을 지켜준다면 앞으로 부모님과 밥 먹는 날이 곤욕스럽지 않을 것 같다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우리 남편을 저도 토닥여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우리 아이가 벌써 둘이에요. 두 아이 모두 밥 먹는 것만큼은 예의 바르게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시부모 두 분 다 밥 먹을 때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애들도 덕분에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흘리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래서 처음 버릇을 잘 들여야 나중에 늙어서도 고생하지 않는 거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됐어요. 혹시라도 주위에 똑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딪혀서 이겨버리세요. 세상에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현명하게 난관을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추워지는 날씨에 뜨끈한 감자탕이 절로 생각나는 밤입니다. 내일은 시부모님 모시고 감자탕이라도 먹으러 나가봐야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